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전체적인 문답은요, 제목이 이제 우리가 제4장이죠. 제4장 물류 경영 관리를 배우고 계십니다. 물류 경영 관리다. 그래서 제1절 도소매 물류의 이해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제2절에 이제 이쪽 파트는 제2절입니다. 그죠? 2절에 도소매 물류 관리를 하다가 복합 운송을 이제 할 차례죠. 여기서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측에서 좀 수요 문제가 나옵니다. 수요 예측. 우리가 이제 이 도소매에 대한 물류를 관리할 때 이 수요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 수요 예측도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그 넘겨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251페이지 보시면 그 수요 예측의 유형에 그 예측 기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엄밀히 좀 시험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기법에 따라서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정성적과 정양적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량적 기법, 정성적 기법, 요건 내용들은 이제 엄밀히 쭉 보시면서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량적이라는 자체는 보시다시피 인가형, 그 다음에 시계열,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 있고요. 정성적인 거에는 델타입법, 그 다음에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그 다음에 역사적 유추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내서 낼 수도 있고요. 어느 걸 찾아라라는 것을 또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쪽입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관리 쪽으로 이제 본다면, 재고관리는 뭐 좀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크게 높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재고 비용은 재고가 쌓인다.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 보관하는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넘기시면은 뭐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는데 254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우리가 재고의 기능과 유형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 풀어봤었어요, 뒤에.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그 255페이지요. 제가 이제 물류관리사도 자격증이 있고 물류관리사를 강의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장 물류 쪽에서도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번 경제적 주문량 2호큐라고 하죠. 2호큐.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그 개념하고 특히 이제 밑에 기본 가정도요. 기본 가정도 뭐 한번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죠? 그래서 오지선다로 또 아닌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넘기시면은 그 모형에 대해서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넘기셔서.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우리가 258페이지로 가시면 Just in Time 우리가 JIT 재고 관리에 대한 그 정보 시스템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JIT 재고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POS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EOS가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6번입니다. 6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주요 우리가 재고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ABC에 대한 분석이 있었죠. ABC. 그래서 우리가 팔레토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성 비율하고 금액 구성 비율을 따지는 그렇게 따지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고정량 주문 시스템과 그다음에 전기 주문 시스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3번 운송 보관 및 하역, 운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이라는 자체, 그 다음에 공동 수배송, 그래서 공동 수배송에 대해서 화주와 고객, 그 다음에 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죠, 그죠? 그래서 공동 수배송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그 지금 저번 시간에 3번 운송, 그 다음에 보관 및 타역이죠. 자, 이쪽은 물류 쪽이에요. 물류 경영이니까 물류 쪽하고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 파트에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관심이 있으면 화물운송론과 보관 하역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운송 수단에 대한 거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물류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넘기시면 이제 물류에서 공동수배송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수배송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화주,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주의 측면이 아닌 거, 그 다음에 고객 측면이 아닌 거, 사회 경제적 측면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고요. 다음 중 이 측면은 어떤 측면인가 이렇게 물어봐서 객관식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파트에서는 이제 공동 수배송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수송에 대해서, 운송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자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제 배우실 내용이 262페이지 복합 운송이죠. 그래서 운송에서 이제 공동 수배송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운송이라는 자체도 출제가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운송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페이지로는 262페이지가 이번 시간에 할 거죠. 그래서 복합 운송으로 갑니다. 복합 운송. 자, 그 복합 운송은 이제 그 두 가지의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이에요. 두 가지의 이상의 다른 운송.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형태를 말한다. 근데 통운송 또는 협동 일관 운송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복합 운송은 일관 운송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한 운송인이 화주에게 일괄된 책임을 지고 하나의 운임 청구서만으로 선박과 철도, 선박과 항공과 같이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화주의 문전에서, 보통 우리가 이 물류 파트에서 도어 투 도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전에서 문전까지, 그래서 화주의 문전에서 받는 수화인의 문전까지 운송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복합 운송이라는 자체는 그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가 간단히 나온다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 형태를 말하는 것을 통운송 또는 협동 일관 운송을 말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항상 자격증 문제는요, 자격증에 대한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자격증, 저도 뭐 그 이쪽 유통관리사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물류관리사, 타 자격증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사 논문도 이 기업 슈퍼마켓 SSM에 대한 입지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사이버대학교, 지금 개원 교수로 있는데, 이 사이버대학교에서 저희도 이제 기출을 예전에 냈던 걸 이제 다루면서 계속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오지선다라는 자체의 객관식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아까 같이 뭐 요런 거, 뭐 예제가 많은 거에서 오지선다에서 하나 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객관식 문제는 하나의 이제 그 내시는 분들에 대한 한계점이에요. 물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가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죠? 옛날하고 좀 틀려서 뭐 저도 그만큼 이 자신감이 있다는 자체는 또 유통 쪽에 또 우리가 강의를 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썼고 유통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제가 또 체계화되고 강의를 또 할 수 있게끔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대학생분도 계시고 기업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격증은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참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테크닉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이죠. 그래서 그 일단은 이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토대로 출제원들이 돼요. 근데 기출 문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60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꼬아서 어렵게 낸다는 자체는 여러분만 좀 맞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틀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합운송도 쉽게 그 정의를 물어봐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요약을 가지고 또 예상되는 문제를 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합운송은 그 정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의 복합운송에 대한 특징은 자, 우리가 물류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강의가 이제 중요한 게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다면 그 정의가 중요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철도와 트럭. 그래서 뭐 피기백이라고 하죠. 피기백 외에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물류 파트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에서는 물류라는 자체가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철도. 그래서 이 트럭과 철도를 가지고 하는 방식은 뭐니? 그러면 피기백 방식이다. 이렇게 가셔야죠. 피기백. 그래서 피기백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찾기 쉬워요. 철도와 선박입니다. 트럭과 선박으로 간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물류 파트에서 선박, 그 우리가 항공기는 이제 이 물류에서 이제 저도 물류에 그에 관련된 회사를 다녔었지만 뭐 에어다, 오션이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선박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PC백이에요. 그러니까 PC백이라는 자체는 PC백 방식이다. 그럼 PC는 물고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니까 이거는 일단 트럭은 다 들어갑니다. 트럭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피기백은 철도, 선박은 PC. 그다음에 우리가 버디는 이제 날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공기와 트럭. 자, 트럭과 항공기는 새가 날아다니니까 이제 우리가 버디백이다. 이 버디백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트럭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운송수단이 트럭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어떻습니까? 화물운송이에요. 트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부산항에서 선박으로 와서 트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통해서 KTX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내려서 트럭을 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항공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인천공항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기백은 철도고 PC는 물고기니까 선박이고 버디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날아다니니까 항공기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합운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또 간혹 가다가 또 출제 빈도가 또 높고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물이에요. 소화물. 그 소화물은 이제 그 작은 거죠. 그래서 한번 소화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소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 운송입니다. 일괄 운송. 그래서 이 소화물 운송은 그 개인 또는 기업의 하주, 그죠? 우리가 그 하주로부터 소량의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서 이 송하주 받는 사람 문조까지 도어투도어로 배달 물품의 접수, 집하 또는 포장, 운송, 배달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하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체계가 바로 이 소화물 일관 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택배, 자, 미국에서는 뭐 스몰 패키지 익스프레스 또는 등으로 불리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소화물 일관 운송, 특송, 특사 송달 또는 택배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화물의 일관 운송의 등장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목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틀리게 낼 수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다품종, 품종이 여러 품종이죠. 다품종에 여러 품종이다 보니까 소량 생산이 있으니까 이런 일관 운송 체계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주 주문하는 다빈도라는 자체는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주 주문하는, 그죠? 빈도가 많다. 그래서 다빈도 소량 주문입니다. 소량 주문이다. 이런 단어들도 이제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가족화, 가구가 분리되다 보니까 진전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홈쇼핑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홈쇼핑 자체가 이제 보통 우리가 SO는 지역이고 이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방송을 내보내는 그 케이블 방송이 보통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S 방송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홈쇼핑도 많아요.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매하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의 주문이 다빈도, 소량 주문의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소화물 일관 운송 체계가 이제 또 되겠고요. 자, 물류의 또 합리화. 물류의 합리화가 또 이루어지면서 어때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최후의 그 보류로서 이제 제3의 이익원으로 불리는 물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물류 부문의 적극적인 합리화를 좀 추진하는 거고, 또 물류에 대한 이제 환경에 대한 변화, 또 환경의 또 변화를 또 추구한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미음벌이 뭐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산. 최근 컴퓨터 정보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B2C 확산으로 TV 홈쇼핑이 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상거래가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면 오지선다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틀리게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낼 수 있고, 소빈도, 대량 주문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다품종 소량, 다빈도 소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양은 소량이고 품종은 여러 개고 여러 번 빈도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3번에 소화물에 대한 일관 운송의 장점은 그냥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경제성, 안정성, 편리성, 신속성, 확실성. 그죠? 경, 안, 편, 신, 확. 이렇게 뭐 앞자만 따서 외우듯이인지. 그래서 이제 이 소화물은 어때요? 송화인이 주관해서 이루어지던 운송의 각 부분 서비스를 전문 특송 업체에게 우리가 위탁해서 포괄적인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화주가 직접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 이익이 있다. 물론 경제성이 있죠. 그래서 경제성에 대해서 이 집합이나 배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그 운송의 전 과정을 전문 특성업체가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분실 훼손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책임 소재가 이제 분명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편리성. 소비자는 전화 한 통화로 집하에서 배달까지 모든 운송 과정을 대행함으로써 편리하게 또 상품을 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편리성이 있고, 발송에서 도착까지 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주가 직접 탁송한 경우에 보다 신속한 운송이 또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 발송된 물품이 배송되는 즉시 송장의 배달 시간, 인수인 등이 기재되고 별도 관리가 되므로 또 언제라도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역의 의의.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유닛 노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닛 노드 시스템. 그래서 유닛 노드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또 이것도 단어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역. 짐을 내리고 올린다. 하역에 대한 264페이지 가시면 이건 좀 깊게 보시는데요. 자, 갑니다. 하역에 의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물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닛 노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닛 노드 시스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단위 적재 시스템, 하역과 운송의 합리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유닛 노드 제품을 한 개의 유닛은 단위죠. 그래서 모아서 하역과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가능한 한 큰 모듈 단위로 묶어서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유닛 노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은, 자, 유닛 노드 시스템이 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팔레트,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떻습니까? 이 단위화되다 보니까 팔레트라는 게 있죠. 이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이 팔레트라는 자체는 이제 이렇게 벽판이 있고요. 이 지게차 뜨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자, 컨테이너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박이든 그 항공이든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컨테이너가 이제 규격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게차의 사용이 이제 필요하죠. 컨테이너도 이제 밑에 우리가 지게차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팔레트 이용 단위는 본적으로 팔레트화, 그다음에 일반 팔레트화, 팔레트 풀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팔레트 풀 시스템이라는 자체는 이제 규격화된 팔레트를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해서 팔레트를 순환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똑같은 걸 갔으면 다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반복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또 막기 위한 또 구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 가공 및 포장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포장에 대한 의의는 이제 포장에 대한 결정은 뭐 그 내용물의 보호, 하역 및 보관의 용이성, 내용물의 식별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고 포장의 차별화와 물류비 상승, 포장의 표준화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넘기시면은 물류 관리를 위한 정보 기술은 유통 정보에서 또 다릅니다. 공통되니까 이것도 이제 유통 정보에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만 좀 체크하시면 이제 물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의는 이 니은번에 물류 도입 시스템에 대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도입 효과 정도는 좀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유통 정보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물류 정보 시스템은 이제 ERP 시스템이 있다 했죠. 그래서 비해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구축 기간이 짧아서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물류 정보 시스템이 가장 큰 효과는 물류 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또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은 절감하고 서비스는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사내 문서 및 업무의 표준화, 다양한 고객이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주문 관리, 재고 상품 및 주문 정보의 제공 등으로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가 또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도입은 영업력이 강화되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요. 또 물류 정보의 교류 및 최신 물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사이버 컨소시엄은 이제 이 어떻습니까? 대규모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물류정보 시스템의 구성도 그냥 주문 처리, 재고 관리, 창고 관리가 있다. 수백성 시스템, 물류정보 통제 시스템이 있다. 그냥 보시고요. 뭐 구축은 뭐 단계별로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그 어때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MRP 시스템이 있고 MRP2가 있고 ERP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268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이제 밑에 동그라미 5번은 봐두셔야 됩니다. ERP. 그래서 ERP에 대한 것은 시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 전사적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계획.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1960년대의 MRP와 1980년대 MRP2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구축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사적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서, 그래서 제조, 회계, 물류, 판매 등 기업 내 제반 업무들이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류도 ERP 시스템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MRP와 그다음에 MRP2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 MRP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때요? 자재 소요, 자재 소요 계획이죠. 소요 계획이다. 그래서 생산 일정 계획 그리고 재고 정보를 근거로 해서 자재의 생산과 조달 계획을 산출한 시스템이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2가 나오겠죠. 2는 이제 이 제조 자원 계획, 그죠?
아까 자재 소유 계획이라면 저희는 이제 어떻습니까? 제조 자원 계획. 제조 자원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MRP에서 얻는 생산과 조달 계획이 자사 우리가 또는 외주처의 생산 능력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를 체크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산 기능과 회계 구매 등 생산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된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전사적 자원 계획이죠. 그래서 기업 내에 전사적으로 ERP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제조, 물류, 회계, 인사, 재무, 판매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실시간의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효율화와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혁신은 이제 업무의 프로세스의 혁신이다. BPR이다. 돈만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간 물류정보 네트워크 형태라는 건 이제 벤이라는 것도 물류정보에서 배우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정보화 사회가 발전에 따라서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기업 간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에 연결하는 부가 가치 통신망이다. 벤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유통 정보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기업 간의 정보 교류에 따라서 다른 업종 간의 협력 체계가 활발해지고 또 대표적인 예가 뭐 유통업, 우리가 하는 유통업이나 또 은행, 제조업 관련된 업종 간에 또 벤을 또 들 수 있다. 또 벤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등이 급속히 확산에 따라서 기업 간의 정보 교류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또 증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269페이지다 별표처럼 나옵니다. 별표처럼 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얘입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죠. 공급 사슬 관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염리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염리 물어볼 가능성이 큰데요. 공급 사슬 관리 페이지 269페이지고요. 자, 2번 공급 사슬 관리. 그래서 우리가 SCM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서플라이는 공급이잖아요. 체인은 이제 사슬입니다. 매니지먼트가 관리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다. 또 최종 소비자가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려가는 건 하류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건 상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 서플라이에 대해서 이제 공급 사슬, 체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활동의 혁신이 조달, 생산, 판매, 물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일련의 혁신 사고와 이를 뒷받침해서 조직 활성화를 또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SSM의 개념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니은번 정도, 니은번 정도는 이제 동그라미 2번 SSM과 관련된 시스템이 니은번 정도는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SRM, 이 우리가 프로큐먼트인데요. 이 3번 C에 보시면 이 SRM과 가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이 부분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 프로큐먼트는요. 어떻습니까? 그 전자조달은 웹상에서 효율적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또 높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실현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켓플레이스가 또 구축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큐얼먼트는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 적어놔 보세요. 인터넷 조달 구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사 조달,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달을 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271페이지 보시면 물류비죠. 그 물류비를 이제 절약하려는 입장에서 이제 간다. 그래서 제목을 본다면 271페이지 물류비로 간다.
자, 이제 물류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정의는 봐야죠. 이 물류비라는 자체 우리가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앞쪽에서 우리가 그 물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원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다. 그래서 생산자의 자재 창고까지 볼 수 있고 자재 창고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품 창고까지 물류를 얘기하죠. 다시 복습 차원으로 가볼게요. 이건 또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달 물류라고 했어요. 조달 물류. 그러면 조달 물류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내 물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 물류. 그래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생산 물류라고 했어요. 6가지가 있죠. 생산 물류. 생산하는데 또 물류비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류라는 자체는 순물류와 영물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자와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이 있습니다.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소비자까지 가죠. 자,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의 여기까지가 이제 판매하는 판매 물류라고 봐야 돼요. 그럼 판매 물류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판매 이후의 활동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폐기할 수 있는 폐기 물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기 물류비가 들어가고 또 이걸 또 반품하죠. 그래서 반품에 대한 반품 물류비, 또 우리가 반환 물류비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또 생산자는 그만큼 또 우리가 자동차도 리콜 제도가 있잖아요. 리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회수 물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리콜에 대한 잘못된 걸 리콜할 때 회수에 대한 물류가 또 생기니까 거기에 또 물류비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류비를 가지고 비용을 또 줄이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자, 포워드, 그죠? 순물류, 물적 흐름이 순물류고 정상적인 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뭐 폐기, 반환, 회수물류 이런 것들은 영물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크게 본다면 순물류비가 있고 영물류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따져보자는 거예요. 전체적 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물류비를 한번 읽어볼게요. 물류비는 원재료의 조달에서 어떻습니까? 그 생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제품이 거르쳐서 납품돼서 소비자로부터 반품, 회수, 폐기, 우리가 영물류라고 하죠. 여기까지 포장, 운송, 보관, 하역, 정보 및 관리 등의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물류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즉 물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생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소비된 이 경제 가치를 말하는데 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물류 비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도 물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겠죠. 물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소비된 우리가 경제적 가치로서 이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폐기 물류, 반품 물류, 회수 물류 6가지가 있다라는 걸 꼭 보시고요. 물류비의 계산 목적은 그냥 참고하시고 물류비의 그 국내 물류비의 실태와 개선 방안도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주세요. 자, 근데 동그라미 4번은 염두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동그라미 4번에 대한 거는 이제 혼자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시니까 거기 보시면 뭐 빙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4번에 물류비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이유는 자, 물류 빙산이라는 게 있어요. 빙산이라는 자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스버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빙산이라는 자체는 이제 이게 드러난 게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물류비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외부로 공표된 회계자료로 의해 산출된 물류비는 손익계산서에 판매비, 일반 관리비, 항목에 상당한 정도의 물류비가 혼입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포장비는 제조업 원가에, 운송비는 판매비에, 물류정보비는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산상의 물류비는 전체 물류비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물류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이를 줄이는 것이 물류관리에 또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넘기시면 물류비의 계산에 관한 지침은요. 지침의 필요성과 물류비의 산정 기준과 지침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요. 시험 문제는 또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물류비의 산정 기준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비의 산정 기준이 나오고, 자, 우리가 객관식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우리 문제들은요, 반대적인 개념이 잘 초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2페이지 가시면, 자, 물류비의 산정 기준이에요. 물류비의 산정 기준이다. 두 가지가 있다. 재무회계와 무슨 회계가 있어요? 관리회계가 있죠. 그죠? 관리회계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재무회계라는 건 어때요? 기업의 외부의 이해관계자, 주주, 채권자, 투자자, 정부 및 개인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외부보고예요. 외부보고. 그래서 외부 보고에 대한 그 목적의 회계입니다. 근데 관리회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외부라면요. 자, 얘는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내부 보고입니다. 기업의 내부 보고를 내부 회계로 경영자나 관리자의 의사결정이나 업적 평가를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회계는 재무회계상 계정 과목과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를 계산하는 일종의 관리회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가 박스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회계는 일반 기준이고요. 재무회계는 간이 기준이다. 이게 돼 있죠. 간이 기준은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오른쪽에 그 재무회계 방식은 어때요? 그 간이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투자를 한다든가 투자자들한테나 이러한 그 매년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류 부분에 관련된 비용만을 역으로 추적해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어떻게 돼요? 관리회계는 일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가 계산 제도에 의거해서 물류 활동에 소요된 비용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정확한 물류비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요, 박스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본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 일반 기준은 관리회계에 대한 그 계산 방식의 장단점만 좀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일반 기준 내부는요, 영역별, 기능별, 관리 항목별 물류 계산 비용을 필요한 시기, 장소에 따라 실시 기능, 물류 활동의 개성 방안과 개성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넘기시면 어떻게 돼요? 영업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무별, 관리 항목별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상세한 물류비의 분류 및 계산을 위한 복잡한 사업 절차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또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 이 내부적인 것은요, 내부적인 것만 이 보고하는 자체도 어때요? 규모가 작지만 작은 데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오히려 계략적이죠. 재무회계는 계략적인 물류비 총액 계산에 있어서 별도의 물류비 분류, 계산 절차 등이 불필요하고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담 조직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해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한 물류비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평가나 개선 목표의 수립이 또 곤란하며 물류비 절감 효과 측정에 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일반 기준과 간이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물류 쪽에서 이제 그 나온다면은 이쪽에 이제 분류 체계라든지 각각 항목별로 분류 체계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류비 절감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제3자 물류, 제4자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 공급 사슬 관리가 중요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중요했냐면 262페이지 가시면 복합 운송, 어떤 게 이제 그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선에 의해서 하는 형태가 복합 운송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습니까? 밑에 복합 운송에 대한 것이 트럭은 다 들어가는데 철도는 피기백, 그 다음에 선박은 물고기니까 피시백, 그 다음에 항공기는 이제 날아다니니까 버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시고요. 자, 소화물은 도어투도어예요. 그래서 그 어때요? 다품종 소량 생산, 다빈도 소량 주문. 요거에 대해서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 넘기시면 뭐 유닛 노드 시스템이라는 건 팔레트하고 이제 그 컨테이너화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단위 적재 시스템 하역과 운송의 합리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뭐냐? 이렇게 정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의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물류 관리를 위한 정보 기술은 이건 이제 물류 정보, 유통 정보와 또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268페이지는 보셔야 돼요. MRP, MRP2, ERP가 있었죠.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 제조 자원 계획, 그다음에 전사적 자원 계획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꼭 정리해 주시고요. SCM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CM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SCM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1페이지 물류비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물류비의 산정 기준이 일반 기준과 간이 기준이 있다. 그럼 외부에 보고하는 것은 간이 기준 재무회계인데 외부에 보고하는 거지만 자세하게는 하진 않는다. 그럼 기업 내부에서 하는 게 관리회계 일반 기준이다.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보고지만 규모는 작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준에 의한 분류비에 대한 계산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조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돼요. 물류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이 일반 기준과 간이 기준에 대한 비교는 가장 간단한 거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면 물류비의 분류 체계가 이 영역별이냐, 기능별이냐,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이건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